2020년 4월 25일 밤 9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을 맞아가지고 바람 쏘이로 좀 다녀오려고 하다가 강풍이 너무 심해서 한 10시 반쯤에 아점을 챙겨 먹고 난 뒤에 지금까지 잠깐 운동하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이 골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음식도 하나도 안 먹고 그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데 너무 해묵은 주제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주제를 좀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주제인데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봉준 그 동상이 서울의 종각역 근처에 또 세워져 있잖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세워진 지 70년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과 공산 세력에 맞서서 싸웠던 전쟁 영웅들의 동상은 우리나라의 광장의 상징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나라인데요. 자, 어쨌든 이 전봉준이 이렇게 세우는데 그런 거죠. 이 정권은 지금 그렇잖아요. 근현대사 모든 것에서 국가폭력이라고, 공권력을 가지고 국가폭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서 싸운 것을 이제 민중항쟁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 공정으로 뒤집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봉준을 굉장히 상찬하죠. 근데 전봉준은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부정하면서 조선은 굉장히 예찬하잖아요. 그 다음 고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찬하고, 송영길 씨, 정치인 송영길 씨도 대한제국 선포는 뭐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대한제국은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그 착취 제도의 조선이 더욱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더욱더 착취하는 그 구조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외세가 봤을 때는 굉장히 웃긴 일이었던 거죠. 그걸 그렇게 상찬을 하던데, 이 전봉준을 상찬을 하고 조선 왕실도 상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봉준은 조선 왕실을 무너뜨리러, 그러니까 그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이 가뭄에 경제난은 항상 민중의 난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가뭄이 들어 있는데 물세를 받으니까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확 일어난 그 사건이 이제 동학의 시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봉준은 조선 왕실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일어났는데, 물론 그 흥선대원군과 내밀하게 서로 내통하고 있었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전봉준도 예찬하고 조선도 예찬하고 그러잖아요. 보면 독립문 앞에서 문재영이가 자기 마누라하고 태극기 들고 막 3.1운동 뭐 기념식도 하고 했는데, 독립문은 한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근대 국가를 가져보자라고 했던 개화파가 주도해서 만든 문이 독립문인데, 독립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게 무슨 또 일본에 대한 건 줄 알고 거기서 또 태극기를 흔들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 전봉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역사를 뒤죽박죽 되어 있는지, 지금 이거는 제가 경주신문이거든요. 경주신문인데 경주 주간지가 있습니다. 경주신문이라는. 양남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양남초등학교. 양남초등학교는 이제 경주에서 약간 외곽지로 바닷가 쪽으로 빠지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 가는 길목에 거의 다 도달해서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의 학교의 교표가 요렇게 원래는 이쪽에 우길기라고 하는 그 형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이었는데, 그걸 이제 친일 잔재라고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왜 작년 여름에 정말 극도로 극심했잖아요. 반일 선동이 극심했는데, 제가 그러고도 어딥니까? 구룡포에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 가옥이 있습니다. 적산 가옥에 대해서 포항에서 그걸 관광 상품화 한다고 하니까 경북신문이었을 겁니다. 입항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이러스 시국에 입항국에
그런 걸로 가지고 상품화하냐라고 경북신문 사설에서 아주 그 혹독하게 비판을 하던데 그 입항국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제가 비판하기를 그러면은 가장 최근 사건인 6.25 전쟁을 같이 가담해서 일으켰던 중국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 문화를 그대로 베껴온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래입니다. 오래. 우리가 왜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계속 못 없애고 있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도 진보하지 못한 개혁 세력은 아닌 거죠. 개혁 세대는 아닌 겁니다. 왜 상조 문화, 결혼식 문화, 뭐 상조 문화 속에 들어가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못 없애고 있잖아요. 그게 세종이 아주 체계적으로 중국 문화를 이 땅에 심어버린 거거든요. 허례허식, 명분의 그런 행사죠. 날이 지고 날이 셀 때까지 조선은 늘 그런 명분의 행사만 했는 왕실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중국의 문화인 기와장을 다 틀어내자고 해라. 기와지붕을 다 틀어내자고 해라. 그거 중국 문화거든요. 우리 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시. 성시인데도 제가 뭐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노비가 60에서 40%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노비가 있었던 착취제도의 조선인데 지금은 다 고급 성시 다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급 성시라 하더라도 저는 그거 다 그 족보가 조작되었다고 봅니다만은 고급 성시라 하더라도 그거 다 중국에서 받아온 극히 일부만 신라 때부터 있었던 성시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박혁거세, 신라에서도 박혁거세, 그 다음에 김알지도 원래는 그냥 혁거세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냥 알지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박을 붙이고 김을 붙이고 그런 거거든요. 다 중국 문화의 소산입니다. 그러면 그 중국의 그 대궐에 쓰던 그 기와 문화를 지금 여기다가 건축 양식을 갖다 붙인 건데 우리는 또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명분은 모자입니다. 모자. 지금은 배지지만 그 모자의 가장 큰 형태는 지붕이죠. 그러니까 그건 따라하면서 또 북학의를 썼던 박제가가 청나라를 다녀오니까 청나라는 이제 명나라 다음에 이제 패권을 차지한 나라죠. 청나라에 가보니까 너무 굉장히 발전돼 있더라. 그리고 벽돌 문화가 있더라. 벽돌 문화. 우리는 그때 흙 문화였죠. 흙. 그 명분에 그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무거운. 그거 명분의 지붕은 그대로 놔두고 흙벽은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벽을 벽돌로 바꾸자고 하니까 또 그 말은 또 안 들어요. 흙벽은 단열에 약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흙벽이 뭐 숨을 쉰다니 어쩌는 단열이 안 되니까 숨을 쉬는 거겠죠. 우풍이 센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건축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명분에 찌들어 있다는 거죠. 보여주기식. 지붕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러니까 지붕은 안 틀어내면서 일제잔재라고 하면은 거의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죠. 제가 여기에서 경주신문이라고 보여드렸고 좀 이따가 제가 경북신문이라고 또 보여드릴 텐데 왜 경북신문 이렇게 빼들었냐면 일본에 대한 그 악감정, 반일감정에서 떨쳐나오지 못하는 거는 지역 상관없고 정치 지형에서의 좌우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아주 폭넓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이영훈 교수님이 네이밍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일제 일본식 한자 조어에 대해서 몇 가지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했는데요. 일본제 한자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일본식 한자어라고도 합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한자 어휘를 말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정점으로 해서 물론 그 앞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타라 입구라고 하는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이었죠. 약간 오만한 것도 있지만 같이 못 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언어를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화된 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조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한자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열등감이라든지 버려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롯이 한자 문화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걸 다시 체계화 또는 또 언어로서 또 제조해내는 그런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거죠. 혁신을 한 겁니다. 뭐 네덜란드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경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의학용어. 네덜란드의 의학책을 가져다가 번역을 한다고 애를 되게 먹었거든요. 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샘, 그러니까 뭐 전립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비선 뭐 이런 것처럼. 일본제 한자어는 한자 전래 이래로 중국어에는 없는 일본 고유의 개념이나 제도 사물을 나타낼 필요성에 따라 줄곧 만들어져 왔다. 메이지 시대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집중적으로 번역되었다. 난학이 발달되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내려오고요. 참고로 이 자료를 올린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본제 한자가 아직 우리의 문화에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 문화로 좀 벗어나자.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쓴 말입니다. 나스메 소세키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스메 소세키가 만들어낸 조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로망스라고 하는 거를 한자어로 낭만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지금 좌익 정권들이 내로남불이라고 많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로망이라는 거를 낭만이라고 만든 것도 있고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여기 제가 책을 갖고 있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 사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번역하거나 조어하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저는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태권도장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료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업료. 지금은 당연히 쓰고 있는 말인 듯 하지만 야 그거 꼭 수업료라고 안 하더라도 뭐 등록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수업료라는 게 왜 대단하냐라고 하면요. 제가 놀란 거는 그 당시에는 이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받는 게 그렇게 흔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보더라도 서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어떤 단계를 클래스를 떼내고 나면은 책거리라는 걸 하면 그 집에서 훈장님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해서 살도 갖다 주고 곡식을 갖다 주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일본도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올린 지식을 누군가한테 전수해 주는데 왜 불안정한 그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정확하게 수업료라는 거를 정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돈을 받자, 요구를 하자라고 했던 게 그 수업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뭐 순발력이라고 할때 력 갖다 붙이는 말들요. 조어들, 그 다음에 법, 무슨 성, 그 다음에 적,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나는 정말 관념적이야 할 때 적,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도, 주의라는 거. 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죠. 민주주의라는 말도 이 서양 언어를 번역해서 보급한 건데 민주제도라고 해야 되는데 주의라고 이렇게 이즘이라고 갖다 붙여버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교조적으로 완전한 어떤 우리가 무조건 지향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것으로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용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안 하고 민주제도라고 해야 되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우리가 모임을 할 때 회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발명, 방송,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당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집권 정당 얼마나 민주라는 말 제일 많이 쓰잖아요. 뭐 민변도 민주 뭐 어쩌고 다 민주 쓰잖아요. 그렇게 다 쓰고 있다니까요. 생산, 신뢰, 중심, 공원, 기관, 물질, 사진, 공항, 비행기 타는 공항이요. 에어포트, 숙제. 아까 여기 양남초등학교에서 교표를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 그랬는데 숙제 내주면 안 됩니다. 숙제. 그리고 그 학교 체제 자체가 제도 자체가 일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냉전, 혈우병, 자동차, 철도, 산소, 수소, 교육, 양남초등학교 교육 못 씁니다. 교육.
야구. 먹는 걸로 치면 고구마도 남미가 원산지지만은 일본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죠. 귤 마찬가지입니다. 귤 다 일본 종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과수원하셨지만은 아오모리현의 그 기원을 한 용어 아오모리. 그 다음에 후지 뭐 이런 거 다 일본 사과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사과 종 대부분 일본 겁니다. 그 다음에 딸기 있죠. 딸기. 설향이라고 하는 거 딸기 품종도 일본 겁니다. 일본 거. 귤은 뭐 유명하죠. 지금 제가 어제 도착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 새마을 운동에 관련된 책인데요. 제주도 여기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주도에 그 4가지 혁명을 일으킨 게 이제 박정희입니다. 귤, 관광, 도로, 물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낸 겁니다. 귤나무 세 그루면은 자식 대학까지 공부시킨다 해가지고 대학나무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귤을 제주도 출신들이 일본 가서 성공을 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있는데 야 제주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산 귤나무 좀 보내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여와가지고 그 귤을 보급해가지고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물고기 잡는 것 빼고는 할 게 없으니까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 화산 지형이니까. 그래서 귤을 특화시켜가지고 하고 516 도로라고 하는 거. 요즘 철딱선이들이 그 용어도 바꾸자고 까불어 샀던데 그 도로를 뚫고 물이 많이 빨리 빠져버리잖아요. 현무암이니까. 그러니까 물, 그 다음에 관광 특구. 우리가 지금 놀러 가면 중문 관광단지 기본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경주 보문 관광단지 박정희가 만든 겁니다. 과거에 어르신들은 신혼여행을 여기 경주로 왔었습니다. 매상, 수속, 소포, 수입. 뭐 셀 수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좌익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민초, 입장, 전향. 지금 뭐 주사파에서 전향했다 이렇게 할 때 전향, 절취선 자르는 거 다 일본 조어입니다. 너무 많아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철학, 과학, 우편, 야구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유, 문재인 청와대발 그 헌법 개정안에서 삭제하려고 시도했던 거, 자유, 관념, 복지, 혁명, 촛불혁명 할 때, 그치, 혁명. 일본제 한자 조어는 특히 근대 이후 중국에 역수출된 것들도 적지 않다. 러일전쟁 이후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후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국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 가서 문명을 배워오라고 중국도 일본 문화를 배우려고 그렇게도 애쓴 시절이 있습니다. 중국이 방향을 참 잘 틀었다면 좋았겠죠. 그랬다면 우리 한반도만 러시아에 먹혀가지고 공산 통일 소련 위성국으로 남아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익, 좌익, 의식, 계급, 공화, 좌익, 실현, 진화. 그러니까 조선 인민민주공화국 뭐 이렇게 되나요? 지금 북괴에 민주, 인민, 공화 그거 다 일본 말입니다. 지금도 북괴의 그 권력자들은, 권력 집단은 일제 상품을 그렇게 좋아한다잖아요. 김정은이도 렉서스 갖고 있습니다. 렉서스. 우리 토착 공산주의자이자 반일선동의 아주 맨 앞에서 나서는 박원순 씨도 렉서스 갖고 있습니다. 렉서스. 유물론. 뭐 이런 것들. 또 쫙 한번 쭉 읽어볼까요? 문화, 문명, 민족, 사상, 법률, 경제, 자본, 계급, 경찰, 분배, 종교, 철학, 이성, 감성, 의식, 주관, 객관, 과학, 물리, 화학. 숨 막힙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비극, 희극. 국채, 특권, 평시, 전시, 민주, 야만, 월권, 관행, 공용, 사권, 실권, 주권, 상고, 이제 재판을 다시 더 신청한다는 상고, 예외. 진짜 예외 없이 많네요. 산소, 수소, 질소, 탄소, 백금, 원소, 세포.
일본말을 이 밖에도 찾아보시면은 A4 용지 빽빽하게 몇 장 나올 겁니다. 일본말을 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 못합니다. 일본 조어를 쓰지 않으면은. 한자든 영어든 뭐 다 쓰면 되지만은,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한다고 해서 일본 조어를 없애버리면 우리는 일상생활 불가능해요. 어떤 가게 가든지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 원시인처럼, 그 고대 인류처럼 그렇게 돼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손짓 발짓. 일상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한국 사람들 보세요. 지금 북한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뭐 꼴 문지기라고 하나요? 꼴은 또 영어를 쓰네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스시라는 말 쓰지 마라. 스시는 일본 고유의, 뭘 고유라는 그 명칭을 붙일 만한 역사적인 기원이야 또 따져봐야 되지만은, 뭐든지 원조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수출해서 들어온 음식이 스시잖아요. 그 일본 고유의 음식대로 불러주면 되는데, 초밥이야. 그래 놓고 와, 일본은 언어 안 썼다, 초밥이 좋은 언어야, 정신승리나 하고, 굉장히 애잔한 거죠. 애잔한 겁니다. 점막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끈끈이 막이라는 말로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 막이라는 말은 이미 그 일본에서 만든 조어인데, 점막이라는 말 쓰지 말고 끈끈이 막이라고 쓰세요. 일본식 한자어라는 말 자체가,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서구 문명을 녹아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은 축적되는 것이죠. 한자든 일본어든 알파벳이든 다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식민지를 해서 조선을 동화시켰다고 자꾸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라도 고구려와 백제를 복속을 시켜가지고 동화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귀도 주고 이 제도에 편입시켜가지고 동화시켰습니다. 조선은 또 어떻습니까? 고려를 무너뜨려가지고 고려인들을 조선의 제도로 편입시키고 동화시켰죠. 야, 그건 민족이잖아. 민족이라는 개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유럽에서는 다르지만 이 땅에서는 단재 신채호가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그 개념을. 워낙 주눅들어 있으니까, 야, 아니야, 우리가 주눅들 만한 민족이 아니야, 우린 대단해 라고 이제 한 거죠. 이순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언어는 문명을 품고 있습니다. 언어는 문명을 품고 있습니다. 용어만큼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만큼 용어가 개발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축적이 있어 가지고는 한자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거기에 또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반일 감정 그 자체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언어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언어 때문에 생기는 격차입니다. 경제적이든 교양이든. 언어는 곧 그 권력과 부를 만들어내거든요. 한자를 조선의 사대부층에서 독점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훈민정음을 뭐 나라 말삼이 뭐 이렇게 나가면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세종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대부들이, 또 양반들이, 그리고 중국에 가는 그 통신사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중국 발음이 너무 개판이니까 그걸 중국에서 계속 이제 지적이 들어오니까 중국어를 좀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영어로 보자면 파닉스 있죠, 파닉스. 중국어판 파닉스로 만든 게 훈민정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한자를 독점했던 거죠. 지금은 잉글리시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영어를 얼마나 내가 숙지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죠. 반일 반미 외치는 정치꾼들 한번 보세요. 지 새끼들은 다 유학 보내가지고 영어 잘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게 좋은 겁니다. 좌익들이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본주의 사용법을 가장 잘 아는 게 좌익들입니다. 그래서 좌익들 따라하면요, 부자 됩니다. 부자 돼요. 이 영어를 공용화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복거일 선생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시대에 앞선 사람이죠. 시대에 앞선 주장은 대체로 몰매를 맞습니다. 저는 복거일 선생의 주장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완전히 선진화된 앞선 주장이었습니다. 반일 감정이라는 건 제가 생각엔 그런 게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바로 앞전 사건이었잖아요. 물론 정말 가장 최근 사건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만행에 대해서는 싹 덮어놓지만 어쨌든 일제시대가 거의 비교적 가까운 시대죠. 그러니까 더 거기에 매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우리는 문민화된 나라였다. 그리고 우리는 양반들이었는데 저 썸나라 쪽발이들이라고 늘 무시하던 놈들한테 우리가 밟혀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한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에 대해서 쪽발이 이렇게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만만하게 보고 깔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쟁을 벌리면, 전면전 벌리면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지도에서. 중국도 지금 일본한테 아직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깔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노벨 과학상 한 명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북괴가 핵무기 개발할 돈 갖다 주고 그 김정일이 하고 끌어안고 우아하고 박수 받았던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 받았던 거, 그거는 저는 역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 노벨 평화상 하나, 그거 빼고 상 하나 못 받은 국민들이,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감을 갖자는 거죠. 일본을 그렇게 깔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자들은 중국이나 북한이 들어오면 전범국이다, 전범 깃발이다, 그거 내려라, 공격하자,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선동하는 사람들, 세력들의 정체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괴는, 저는 북괴와 북한 주민을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괴는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감성으로서 싹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눈을 가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하도 오랜 세월 동안 두들겨 맞아온 터라 길들여져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서 저는 중국과 북괴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동북 공정을 일으켰던 중국의 역사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발 날뛰면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일본의 문화라든지 중국의 문화라든지 뭐 미국의 문화라든지 모두 우리 안에 녹아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왕성하게 써야 됩니다. 왜 쓰지 말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작년에 반일선동 한창 극심할 때 뭐 팬 있잖아요. 일제 팬들을 다 이렇게 통에 끌어모아 가지고 뭐 폐기하고 이런 퍼포먼스도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원시인들 같았습니다. 정말 무식한, 역사라는 게 정말 밉든 곱든 간에 이렇게 축적되어 오는 것인데 딱딱 분절해 가지고 미운 놈 거 안 해, 이놈 건 안 해.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 북괴에 대해서는 또 모르고 예외로 놔두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했던 게 마오쩌둥이 벌렸던 홍위병인들입니다. 홍위병, 문화혁명이라는 거. 야, 지식인들 다 필요 없어. 책 다 불살라. 지식인들 다 잡아 죽여. 꽃갈콘 같은 거 이게 씌워가지고 모욕 주고 인민재판하고 광장에 끌고 나와가지고 회초리 때리고 싸대기 때리고 그렇게 했던 게 문화혁명이거든요. 그 우리 문화혁명의 홍위병적 사고관을, 세계관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거 일본 거 안 쓴다고 카타르시스 느끼고, 초밥을 스시를 초밥이라고 썼다고, 자, 좋은 발견했지 내가. 이제 우리 초밥을 쓰자. 스시란 거 쓰지 말자. 그러면서 스시는 조화가 계속 먹고 다녀요, 또. 그런 얼빠진 정신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우월해지는 거 아닙니다. 고유에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죠? 전통, 고유. 어디서부터가 전통입니까?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이거죠. 김장김치, 언제부터 우리가 떫은 김장김치 먹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실체 없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정의는 안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매몰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역사관이 우리를 아직까지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선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그 착취받는 조선 백성. 조선을 떠올리면 꼭 뭡니까? 하얀 옷을 입고 전부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사는 그것만 생각하죠. 저만 해도 아마 조선으로 돌아가면은 길동이, 말동이, 뭐, 웃갔네, 아래갔네, 이렇게 이름도 그런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말보다 소보다 가격이 낮은 노비로 살아갔을 것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한미일 삼각 동맹 깨려고 하는 그 좌익들의 선동에서 놀아나지 말고, 또 이용훈 교수님 말 맞다나 반일 종족주의라는 거 그거 좀 내려놓고 미래 가치를 향해서 좀 나아갑시다. 미래 가치를 향해서. 제가 추천할 게 있습니다. 책은 아니고요. 읽어드릴게요. 제목만. 중앙일보에서 과거에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몰랐던 일본, 일본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몰랐던 일본, 일본인이라는 주제로 중앙일보에서 연재되었던 기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출력을 해서 제본을 뜨고 하는 그 자료인데요. 제가 이걸 추천합니다. 일본의 문명화되었던 그 과정과 그때 조선은 어떻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천천히 고정을 잃는 이유라는 김용삼 기자의 책도 있긴 하지만 그 위시에서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은 요 자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걸 제가 추천하고요. 경북신문에 이상문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아베 일본 저거를 어쩌나.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중국발 바이러스를 맞아가지고 정치를 잘못한다, 안 됐다, 안쓰럽다 이렇게 지적하는 명색 경북신문의 편집국장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지방신문이지만은 한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식인으로 치지 않습니까? 자타공인. 이런 논평을 내놓습니다. 일본 훈수 뜰 지금 상황입니까? 초기에 중국 바이러스 차단하지 않아가 이만큼 한 10명 내외 사망자로 끝낼 수 있었는 거를 200 몇 명으로 훌쩍 뛰어가지고 사람들을 사망시키고 돈 살포해가지고 고무신 선거했는 이 정권을 비판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이게 지금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반면 한번 보세요. 한국경제신문 4월 24일자 신문입니다. 일본 최대 제면기 업체 CEO가 일본 우동의 조상은 한국의 칼국수다. 이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경제신문. 자꾸 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왜 조선과 한국을 일치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도 용어는 좀 가려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올해 창업 110주년을 맞은 사누키 명기의 오카하라 유지 회장은 무로마치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 걸쳐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때는 한반도에서라는 말을 쓰는 게 맞죠. 한국 칼국수는 아니죠. 한반도에서 건너온 면 요리가 우동의 원형이라고 주장을 했다. 네, 이래요. 인정을 한다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식 한자어라는 것도 한자를 받아들이고 그 기반 위에서 문명의 소산인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일본은 이렇게 배웁니다. 배우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경북신문. 내가 왜 경북신문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지역 감정 좌우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깔려있음을 말합니다. 일본한테 훈수 뜨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겨내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일본을 못 이겨냅니다. 끝간데 없는 감정들. 그래서 조금 언어를 만들어내면 거기서 카타르시스 느끼면서 정신승리하는 이런 수준으로 일본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 중국과 북괴잖아요. 근데 계속 해운대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일본 이렇게 욕하고 있으면 그 뒤통수 안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해묵은 주제입니다. 해묵은 주제인데 정말 안 다뤘으면 좋겠는데, 제가 앞전에서도 이런 영상 한 2번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계속 이렇게 할걸요.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또 이걸 들고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